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히 시골 한적한 요양원에서 지나간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평소 이 방송을 즐겨 듣는 애청자이기도 하죠. 돌이켜보면 언제 세월이 이렇게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꿈과도 같다더니 길고도 또 짧은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이왕 사는 인생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게 인간의 숙명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복이 있다죠. 저는 그럼 대체 무슨 이유인지 참 지지리도 복이 없었습니다. 부모 복도 남편 복도 없었어요. 가난한 시골집에 맏딸로 태어난 저는 대여섯 살 때부터 집안일을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연이어 태어나는 동생들을 돌보는 건 물론이고 새참이며 집안일도 전부 제 몫이었죠.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러시더군요. 이장딸이 이번에 읍내로 중학교를 간대잖아. 그래서 읍내에 방을 하나 얻어서 식물을 하나 딸려 보낼 생각을 하더군. 다달이 월급도 준다니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내가 당장 우리 딸 보낸다 했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예민한 시기에 왜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죽어도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집안일도 다 하고 동생도 다 돌볼게요. 제발 식모일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싫어요. 매일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어떻게 그 친구 시종을 들어요. 시끄러워. 없는 살림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큰딸이 되어서 왜 네 생각만 해? 농사일보다 훨씬 편한 곳인데 거길 왜 마다해? 잔말 말고 얼른 짐 싸. 가서 친구라고 아는 척 말고 열심히 시중 잘 들고. 없는 집에 태어나니 무슨 꼴의 자존심이야. 그렇게 저는 겨우 14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빨아다니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같은 동네 식모 언니가 뜻밖의 제의를 했습니다. 경혜야, 읍내 고등학교는 사람이 많아서 근처에 하숙집이 엄청 많대. 그래서 식모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 우리 차라리 이참에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게 어때? 더 넓은 곳으로요? 서울로 가서 공장에 취직하자. 일은 고돼도 식모보다는 월급도 많대. 기숙사도 있어서 숙식도 해결돼. 잘하면 야학도 다닐 수 있고. 어때? 같이 가볼래? 저는 월급도 많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덥석 그 언니를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7부터 공장 생활을 시작했네요. 엄마, 이번 달 월급 보냈어요. 받았죠? 그래, 고맙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돈을 더 많이 보냈어? 이번에 둘째 고등학교도 가고 셋째도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다음 달에도 야근해서 좀 더 보낼게요. 월급을 받으면 저는 거의 모든 돈을 고향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팍팍하기는 해도 동생들을 모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뿌듯했네요. 그렇게 24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제 동생들도 얼추 컸으니 너도 얼른 시집 가야지. 무슨 시집이에요, 시집은. 그럴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네 나이가 벌써 24살이야. 아버지가 벌써 선골상계 알아놓으셨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니 가서 만나봐라. 저는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형편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고 도시로 올라와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너무나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김영수라고 합니다. 아, 네. 혼자 올라와서 동생들 다 뒷바라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제가 올라와서
동생들 다 학교 보냈거든요.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아,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게 다 오늘 경혜 씨를 만나려고 하는 고생이었나 봅니다. 너무 예쁘세요. 죄송합니다. 수줍어하면서도 저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당연하게 결혼식을 올렸네요. 아마 신혼 시절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늘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게 당연했던 저였는데 그 사람은 무거운 것도 못 들게 하고 늘 저를 위해주고 감싸주었거든요. 남편의 바쁨으로 시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아끼고 아껴 막내가 100일이 되었을 무렵에는 방 2칸짜리 월세로 집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기뻐했죠. 여보, 이게 꿈은 아니지? 이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지? 꿈 아니에요. 여보, 이 집은 부엌에 수도도 있어요. 이리 와봐요.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먼저 가려고 안 기다려도 돼요. 진짜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여보. 그러나 제 인생의 운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한 지 딱 한 달 만에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문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절 부르더군요. 여기 김영수 씨 집이죠? 문 좀 열어주세요. 빨리요. 네?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세요? 빨리 좀 밖으로 나와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김영수 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들 아빠가 사고라니요. 많이 다쳤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제가 여기서 애들 보고 있을 테니 빨리 가보세요. 밖에 택시 세워놨어요. 영수 씨가 찾아요. 어서요. 이 사람은 남편과 같이 일을 하던 동료였습니다. 남편의 사고 소식을 알려주려고 급히 왔다가 울망졸망한 아이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제 등을 떠밀어 택시에 태우더군요. 불안에 떨며 병원에 도착한 저는 왜 그 사람이 울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재촉만 했는지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이미 싸늘한 실신이 되어 영안실에 누워있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이 제 남편 맞아요? 이럴 리가 없어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김영수 씨 맞습니다. 이미 신문하기는 다 마쳤습니다. 뒤에서 자동차가 덮쳐서 그 자리에서 운여가셨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보, 일어나. 어? 일어나, 여보. 집에 가자. 어? 저는 누워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상하고 착했던 내 남편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갔네요. 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막 100일이 지난 막내를 포함해 5남매가 전부였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친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이 생전에 그렇게나 뒷바라지를 했던 시댁과 시동생 중 누구 하나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없었네요. 오히려 저를 탓하기까지 했죠.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어쩐지 꿈자리가 사납더라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일하다가 이런 험한 꼴로 세상에 든 거야. 다 너 때문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다시는 보지 말자. 엄마 진정해. 병수 얼른 가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전부 형편이 빠듯해요.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도 형이 보내주던 생활비가 없어져서 당장 먹고 살 걱정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잘 알잖아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형의 자식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형이 한 게 얼만데. 형이 저 학교 보내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신 건 감사해요. 감사한데요. 그건 그거고 우리는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수로 내 5을 책임져요. 이러시면 어쩌십니까?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보상금 나온 거 그거라도 조금만 주세요. 네? 형수, 그렇게 안 받는데 뻔뻔하시네요. 형 앞으로 나온 보상금인데 왜 그걸 욕심내요? 그건 당연히 우리 어머니가 받으셔야죠. 그동안 키워준 거 생각하면 더 줘도 모자랄 판에 그거 좀 받아갔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형수 이렇게 욕심 많은 거 형이 알았어요. 이렇게 돈 욕심낼 시간에 애들이랑 어떻게 잘 살지 그 생각이나 하는 게 어때요? 나중에 안 사실이긴 했지만 그 형제들도 전부 한통속이었습니다. 남편의 보상금을 자기들끼리 다 나눠 가진 거였죠. 제가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시동생들이 시어머니와 짜고 그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네요. 시댁을 찾아갔다가 수모만 당하고 온 저는 이를 안 물었어요. 저는 막내를 들쳐업고 넷째 손을 잡고 무작정 근처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일할 사람 구하시지 않으신가요? 뭐든 시켜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이고 세대, 무슨 애기를 업고 나와서 일을 한다 그래요. 딴 데 가봐요. 저는 발이 부르트도록 시장을 헤매고 다녔죠. 혹시 일할 사람 안 구하세요? 시켜만 주시면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지 다 열심히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애는 어쩌려고 그러고? 혹시 애 업고 일할 건 아니죠? 제가 아직 애가 어려서요. 그래도 애기가 순해요. 제가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아이고 됐어요. 애 없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다가 애 잘못되기라도 하면 누구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딴 데 가봐요. 이렇게 퇴짜를 당하고 울음을 삼키고 있는데 저 건너편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제가 얼른 다가가니 아주머니는 가게 한켠에 저와 아이를 앉혔습니다. 애기가 하루 종일 뭘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파 보여서 불렀어요. 아가, 이거 먹어라. 애기 엄마도 같이 한술 떠요. 종일 불문얼불이야. 뭐라도 먹어야 갓난쟁이 젖을먹이지. 그제서야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느껴지더군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기를 맡기고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때가 마치 어제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넷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지 얼굴만한 밥그릇을 붙잡고 허겁지겁 밥을 우겨넣던 것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밥을 먹다 말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으이구, 밥 먹다 말고 울면 체해요. 애기도 젖을 찾는 모양이야. 그만 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운 내요. 일할 곳을 찾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나랑 같이 일해 보겠어요? 생선 만지는 일이라 여자가 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장사가 그런대로 되는 편이라 둘이 하면 내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아기를 건네주고
허겁지겁 밥을 먹던 4살배기 넷째에게 물을 따라주셨죠. 나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이야 애들이 다 컸지만 그때는 정말 살기가 막막하더라고. 그래도 버티고 버텼더니 또 살만한 날이 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 그냥 자식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서 버텨봐요.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오고 살기 잘했다 싶은 날도 옵디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 넣고 비린 냄새 맡아가며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 해봅시다. 잘 부탁해요.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아주머니의 생선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힘든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준 아주머니를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매일 깐난쟁이를 얻고 일을 하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죠. 아이고, 그만 좀 쉬어. 애기 배고프겠다. 뒤에 가서 저 좀 물리고 와. 아니에요. 아까 저 먹었어요. 그냥 이러다 잠들 거예요. 좀 이따가 생선 들어오는데 빨리 정리해놔야죠. 애기 엄마가 오고 나서 손님이 거의 배로 느는 것 같아. 우리 집이 생선을 제일 깔끔하게 잘 손질해준다고 입소문이 났대. 여기서 생선 사가지고 가면 손댈 것 없이 그냥 굽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그냥 사람 하나 거둔다 생각했는데 어디서 이런 복댕이가 들어왔는지 몰라. 이제는 내가 다 고마울 지경이라니까. 다행히 열심히 일을 했더니 대가는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크게 빗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었고 공부도 곧잘했죠. 그리고 가게 일이 워낙 바빠 평소에 신경을 잘 쓰지 못했던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웬만한 것은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요. 용돈? 왜? 쓸 일이 많아? 많으니까 올려달라고 하겠지. 이제 고등학생인데 살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 아, 얘기한다고 엄마가 뭘 알아? 돈이나 더 줘. 아, 그래야 공부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오냐, 알았어. 내 새끼 기특하기도 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지? 엄마, 왜 오빠만 올려줘? 나도 올려줘. 그래, 우리 둘째 딸. 아이고, 이뻐. 엄마가 너도 올려줄게. 아, 비린내. 엄마, 집에 오면 좀 씻어. 그리고 엄마 옷은 따로 좀 깔아. 도복에 비린내 밴단 말이야. 짜증나, 진짜.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제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였을까요?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저와는 다르게 편안한 환경에서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행복하기만 했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졸업식 안 올 거지? 응? 왜? 엄마 하루 빼서 가려고 했는데. 아, 안 돼. 엄마 졸업식 오면 내 엄마가 생선가게 아줌마라는 거 친구들이 다 알게 되잖아. 절대 안 돼. 나 친구들한테 그냥 엄마 회사 다닌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도 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건 보고 싶은데. 그럼 멀리서 보기만 하면 안 될까? 이번엔 우등상도 받는다면서. 엄마 그 모습 꼭 보고 싶다. 아, 싫어. 절대 안 돼. 우리 학교 근처에는 멀씬도 하지 말아요. 알았지? 오기만 해봐. 대학이고 뭐가 안 갈 테니까. 그래,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그럼 졸업식 잘하고 와. 엄마가 용돈 줄 테니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응?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저는 졸업식에도 가지 못하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멍하니 가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사장님이 혀를 차시더군요. 아이고, 자네는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물러서 탈이야. 애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오냐 오냐 하면 어떡해. 지를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지 은혜도 모르는 놈 하고 등짝이라도 후려쳐야지. 한겨울에도 손발 얼어 터져가며 생선 배 따서 키워놨더니 뭐 부끄러워? 아직 어려서 그렇죠 뭐. 설이 들면 나아지겠죠 뭐. 심성은 착해요. 그게 뭐가 착해. 애들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자기만 고생해. 자식들이 우리가 늙어 빠지면 어디 돌아볼 것 같아? 사장님 자식들은 어머니 말이라면 다 잘 따르던데 어쩜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것들이 내가 좋아서 그러겠어? 다 내 돈 보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돈 쥐고 있을 거야. 그래야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잘하지. 자네도 명심해. 돈을 끝까지 자기가 쥐고 있어야 해. 알았어? 아이고, 쥐고 있을 돈도 없어요. 이제 큰아들 대학 갔는데 아직도 밑에 넷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이 가게 자네가 맡아서 해보는 게 어때?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일하기는 내가 너무 늙었어. 뭐 어차피 지금도 나야. 나와서 뒤에 앉아만 있지. 일은 자네가 전부 다 하잖아. 그렇다고 내 자식들이 이 가게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이 가게 자네 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돈 모아서 자식들이 꼼짝도 못하게 해버려. 아니 갑자기 아직 정정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나도 이제 매일매일 이 시장통 가게에 박혀있는 거 말고 고향에 내려가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러면서 살고 싶어. 60년 가까이 죽은 생선만 보고 살았더니 지겨워. 죽기 전에는 피린내 좀 벗고 가고 싶네. 그래도 내 평생이 남긴 곳인데 소중하게 이어갈 사람한테 주고 싶어. 죽기 전 내 성이니까 그냥 군소리 말고 받아줘. 저는 그렇게 아주머니에게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생을 바쳐서 마련한 가게를 제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주신 다음 고향으로 내려가셨죠. 저는 아주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일만 하며 살아왔어요. 그 사이에 자식들은 차례로 장성을 해서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도 했습니다. 저의 자랑이자 꿈, 희망, 그리고 제 인생의 전부였죠.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자식들은 커가면서 꾸준히 제게 원하는 것을 받아갔습니다. 아들들이 결혼을 하면서는 전세금을 원했고 딸들이 결혼을 할 때는 혼수자금을 바랬습니다. 저는 전부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늘 불만이었죠. 엄마, 전세금이 이것밖에 안 돼? 여자친구가 30평대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데 이걸로는 어림도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니? 너네 형도 20평대에서 시작했어. 그래도 지금 집 넓혀서 잘 살잖아. 엄마는 단칸방에서 신혼 시작했다. 아 진짜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형은 20평대라도 동네가 좋았잖아. 공평하게 해줘야지. 이거 차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돈 똑같이 주는데 이게 무슨 차별이야. 세월이 지났잖아.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거 맞추려면 그냥 생각해도 엄마가 더 줘야 하는 게 맞지. 안 그래? 딸들은 차례로 시집을 가면서
오빠들보다 적게 준다고 불만이었어요. 엄마, 오빠들은 전세금 해줬으면서 나는 그 절반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예단 반에 가면 되잖아. 시댁에서도 전세금 반밖에 안 해준다면서 도대체 뭘 얼마나 해가려 그래. 이왕 하는 거 잘해야 내가 잘 살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오빠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 공평하게 해야지. 나한테 주는 게 아까워? 아 몰라. 내가 시집살이 하면 그거 다 엄마 탓이야. 저는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꼭 참고 일을 하고 또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기만 하고 소화도 안 되고 갑자기 살도 쭉쭉 내리더군요. 이제 늙어서 일이 힘에 부치는가 무심히 여겼는데 가게 직원이 이랬습니다. 사장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뭐 늙으면 다 이렇지 뭘. 내가 요새 너무 무리했나 봐. 무슨 소리세요. 사장님 몇 년 전만 해도 저보다 더 체력 좋으셨잖아요. 체력은 둘째치고 안색도 너무 안 좋으시고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지시는 건 분명히 안 좋은 징조예요. 저희 친척 어른도 건강하시다가 살이 막 빠지더니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빨리 병원 한 번만 가보세요.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하긴 그동안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 돌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 직원의 권유로 병원으로 가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암이에요. 왜 이제 오셨어요? 초기에 발견했으면 그래도 가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 전이가 너무 많이 되셨어요. 일단 빨리 입원하시고 수술하시죠. 연세가 있으시니 그래도 진행이 늦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몸도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으셨을 텐데 모르셨어요? 자궁암입니다. 일단 빨리 수술 날짜 잡으셔야 돼요. 얼른 보호자한테 연락하세요. 자녀분 계시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니, 제가 암이라니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그동안 저는 제 몸을 마구잡이로 혹사하면서 살았으니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가게를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죠. 하지만 곧 들려온 아이들의 이야기는 저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엄마, 근데 수술이 평일이면 내가 가보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알았어요. 내가 이번 주 주말에 잠깐 들릴게. 그동안 몸 잘 챙기고 계세요. 수술하는 날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데 너 바쁘면 애미라도 잠깐 왔다 가면 안 되겠니? 그 사람도 애 키우느라 요즘 정신없는데. 일단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반응은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 애들 오기 전에는 내가 집에 와야 되는데. 아니 엄마는 며느리가 셋이나 되면서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다 집해준 며느리들이 돌아가면 수발해야지.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게요. 이제 다 내려놓고 괜찮다 생각했는데도 나는 죽을 날 받아놓고 수술하러 가는데 자식들이 이걸 전부 남일처럼 이야기하는 게 괘씸하고 분통이 터지더군요. 그래도 내가 지들 엄마인데 대가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한 몸 갈아 넣어 지들 키우다가 이렇게 된 건데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제가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자 자식들도 놀랬는지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중학생인 큰 손주는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셋째네 큰아들도 인상을 쓰던 일했습니다. 아, 비린내. 내가 할머니 집 오면 비린내 난다고 싫다고 했잖아. 아, 나 집에 갈래.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버릇없는 말에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할머니가 생선 구워서 그래. 니들 온다길래 밥 먹으라고 할머니가 맛있는 생선 구웠어. 집에서 생선 잘 안 먹어? 안 먹어요. 아빠가 생선 근처에만 가도 비린내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집에서는 절대 안 먹어요. 이 세상에서 생선이 제일 싫대요. 그냥 빨리 용돈이나 주세요. 오기 싫었는데 여기 오면 할머니가 용돈 준다고 해서 말이에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저는 일부러 밥상에 생선을 올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밥상을 올리고 저는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거실에서 제 수술 간병 문제를 의논하던 아이들은 서로 화를 내더니 결국 다투고 말더군요. 아니 형수가 며칠 가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이 제일 혜택 많이 받았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혜택이라니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다 그래? 그리고 간병은 공평하게 나눠서 해야지. 요즘 장남이라고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유산은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할 거면서. 그거 전부 양보하면 우리가 맡아서 할게. 그럼 되겠지? 오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사실 큰오빠가 제일 많이 받은 건 맞잖아. 그리고 작은 오빠랑 넷째 오빠도 많이 받았잖아. 며느리 셋이 돌아가면서 이틀씩만 해도 일주일 채우겠네. 진짜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다들 바쁘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간병이 쓰자. 간병비는 다들 공평하게 나눠서 내. 어차피 어머니 이번 수술 받고 나시면 얼마 못 사실 거야. 그냥 급한 대로 수술만 하고 잘 정리하는 걸로 해. 이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래, 차라리 그러자. 수술 끝나면 한 번씩들 돌아가며 들러. 그리고 형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 잊어버린 재산이나 없는지 꼭 한번 물어보고. 알았지?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와 누워있었던 저는 자식들의 대화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5남매들 중 그 누구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걱정하는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없더군요. 그냥 때가 되면 가는 것으로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이보다는 나을 듯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못한 자식들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내 잇몸 혹사시켜 하며 살아왔던 제 스스로가 가엾고 불쌍해서 말입니다. 자식들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제가 방에 누워 끝까지 잠든 척을 하자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입원이었지만 이번 날 따라오겠다는 자식들도 없었죠. 저는 10년 넘게 저를 도와 일을 했던 직원의 도움으로 이번 수속을 밟았네요.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연세에 잘 버티시는 분이 없는데 환자분은 평소 체력이 좋으셔서 잘 버티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건강관리 하시면서 항암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근데 항암이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저는 괜찮을까요? 요즘은 약이 많이 좋아졌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 부작용이랄 것도 없으실 테니 괜찮으실 거예요. 참 웃긴 게 이 나이가 되었어도 단 몇 년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되는 걸 보니 정말 사람 목숨이 질기긴 한가 봅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2주 동안 자식들이 번갈아 병문안을 오긴 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제 상태가 괜찮은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슬쩍 비치고는 제가 잠이라도 든 것 같으면 지들끼리 이렇게 쑥덕이곤 하더군요. 오빠, 엄마 항암한다는데 하게 둘 거야? 아니 무슨 노인네가 항암이야, 항암은. 의사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권한 모양이야. 얼마 못 가 죽을 노인네한테 항암이 말이야 방구야. 수술한 것도 어이없는데. 진짜 돈 벌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의사형들 한 달에 200돈 넘게 든다며? 오빠가 좀 말 좀 해봐. 이러다가 약발 잘 받으면 약값으로 돈 다 쓰고 가겠어. 내가 안 그래도 항암은 안 할 거라고 의사한테 이야기할 거야. 야, 엄마는 네가 좀 잘 설득해봐. 이거 다 병원 상술이라고. 그나마 남아있는 돈도 병원에 다 바치고 갈 셈이냐고.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이제 곧 죽을 모아놓은 돈이나 자식들에게 주고 가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잠이 든 척을 하며 혼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숨죽여 오는 저를 간병인이 달래더군요. 아이고, 울지 마세요. 이럴수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어떤 집은 아직 살아있는 부모 앞에서 지들끼리 멱살잡이하면서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5만 꼴을 다 봤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요. 진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말걸. 왜 괜한 짓을 해서 이런 험한 꼴을 다 보나 싶네요. 그런 소리 마세요. 저도 살아보니 어차피 인생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남매 잘 키워서 학교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다 보냈잖아요. 그럼 잘 사셨어요. 할 만큼 하셨으니 기대도 말고 후회도 말아요. 저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남편 일찍 가고 평생 나도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애들이 그럽디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어쩌겠어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줄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히 돈 안 벌리고 살다 가면 돼요. 인생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처음 보는 그분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죠. 그리고 입원해 있는 동안 차분하게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때 나이가 벌써 70을 바라보는 때였지만 아직 건강하니 벌써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오랜 시간 생각을 정리한 다음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렸죠. 내가 니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가 건물을 하나 사둔 게 있어.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보니 죽기 전에 그걸 정리해서 나눠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정말? 진짜? 역시 우리 엄마야.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엄마 그거 똑같이 5명한테 나눠줄 거 아니지? 오빠들한테 더 해줬으니 이번에는 딸한테 좀 더 해줘야지. 그래야 맞는 거야 엄마. 알았어. 그런데 내가 아직 그 건물 사면서 대출받은 걸 다 못 갚았어. 정말? 진짜요? 얼마나 되는데 내가 다 갚아줄게. 많지는 않고 1억쯤 돼. 아유 생각해보니 골치 아프다. 그냥 너 혼자만 알고 있어. 네가 대출 다 갚으면 그냥 네 앞으로 해줄게. 세금만 네가 알아서 해. 진짜요? 알았어. 그럼 내가 다 갚을게. 걱정 마 엄마. 저는 5명에게 똑같은 내용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똑같았어요. 전부 다른 형제들에게는 비밀로 하겠다며 자기가 돈을 내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로 안부를 물어대고 그렇게 바쁘다던 며느리들도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찬찬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또 담담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아이들과 저를 이어주던 끈은 예전에 끊어졌고 그걸 애써 붙들고 있던 사람은 그저 저 혼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건물 명의 때문에 찾아오는 자식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내 몸이 어떤지 걱정을 하는 애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부 제가 항암을 하는 걸 반대했죠. 저는 2주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이들 모르게 조용히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와둔 조용한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죠. 요양원에 들어간 다음 날부터 바로 제 전화기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엄마, 지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퇴원은 언제 하신 거고? 말도 없이 내려가면 어떡해요? 나 요양원에 왔다. 예전부터 받은 곳이 있어서 여기서 여생을 보내다 갈 거야. 아니, 그럼 미리 말을 하셨어야죠. 요양원이 어디예요? 빨리 소리부터 정리해야죠. 말도 없이 요양원부터 먼저 내려가시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요? 우리 사이에 정리할 소리가 뭐가 있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 명의 빨리 바꿔야죠. 오늘 내일 하는 놈이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나면 나는 어쩌라고. 아, 내가 말한 그 건물이 여기 요양원 건물이야. 이거라도 구흥하면 이리로 내려오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라며. 내 돈은 받아가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양원 건물이 무슨 건물이야.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내가 너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2억 줬어. 이제 이 엄마도 일 안 하고 여생을 보내는데 너한테 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아참, 이젠 다른 애들한테 얘기해도 될 거야. 다른 애들한테도 다 받았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전부 5억을 받았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고기를 샀다고?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당장 내 돈 내놔. 내가 그걸 대출받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맞아.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보다. 아니지. 이전까지 노망이 났는데 아프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참 아들, 전에 너들이 집 넓힌다고 해서 내가 받아다준 대출 있지? 네가 사인해준 서류 덕분에 너한테 전부 명의 변경 마쳤다. 그동안 내가 천천히 갚아놨으니 나머지는 네가 갚으면 될 거야.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틈틈이 찾아오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하며 돈을 요구할 때마다 저는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주고는 했어요. 저는 그걸 건물 명의 변경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대출을 전부 각자의 몫으로 명의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자 화를 내는 놈도 있었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놈도 있었어요. 엄마 왜 이래? 아니, 1억도 받아갔으면서 대출까지 전부 넘기면 나 어떡하라고? 이러다가 나 이혼 나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그걸 내가 왜 책임지니? 그리고 그 대출도 전부 네 남편 사업자금 한다고 받아간 거잖아. 그래놓고 니들은 해마다 해외여행에 차도 바꿨으면서 언제 한번 나 데리고 여행이라도 간 적이 있어? 니들이 쓰는 돈 니들이 갚어. 그게 맞아. 엄마, 이건 샀잖아. 건물 줄 것처럼 해놓고 이러는 법이 어딨어. 그리고 갑자기 전해줬던 돈을 이렇게 뺏는 게 어딨는데. 내가 건물이라고 했지 정확히 어디라고 말했니? 정 아쉬우면 이 요양원이라도 니들이 운영해 보던가. 아참, 니들이 보내준 돈이 이 건물에 들어간 건 맞는데 내가 기부 형식으로 돈을 낸 거라서 명의는 내 명의가 아니야.
그건 알고 있어라. 그리고 줬다 뺏는 거라니. 1억이면 너한테 해준 돈의 반의 반도 안 돼. 그게 불만이니? 1억에 원래 대출까지 합하면 3억이 넘어. 이걸 무슨 수로 갚아? 우리 보고 전부 다 죽으라는 거야? 너 지금 그거 고작 3억 갚기 싫다고 중눈이 많으니 하는 거냐? 그럼 나는 니들은 하나지만 니들 5명 니들 지고 살았던 나는 어쩌겠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니들은 모르지? 아니 아예 관심도 없겠지. 그러다 병을 얻었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수술은 왜 하고 항암은 왜 하냐고? 이 썩을 것들아. 나만 죽을 때까지 일하고 돈 벌다 죽어야 하고 니들은 집 사고 차 사고 여행 다니면서 돈만 쓰는 게 당연하니? 이제 난 그렇게 안 살 거다. 전부 필요 없으니 다 썩 꺼져.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 부를 줄 알아. 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아이들을 전부 내쫓아버렸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을 찾아와 난리를 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지들도 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는 아예 발길은커녕 전화 한 통도 없네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은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70이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빚을 갚느라 분주하게 사는 모양이더군요. 전부 다 매달 수억대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집을 옮겼고 그렇게 집에서 바쁘다던 며느리들도 이제는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디다. 끌고 다니던 차도 팔고 여행 간다는 소리도 쏙 들어간 거 보니 이제 다들 주제 파악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자식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거였는데 고생 좀 하다 보면 지들도 배우는 게 있겠죠. 제 기부금으로 시작한 이 요양원은 이름만 요양원이지 수도권에 가까운 시골집을 수리해서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지내는 곳입니다. 마당에는 텃밭도 만들고 화초도 가꾸면서 종일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죠. 저 역시 이곳에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에는 여기 친구들과 비행기를 타고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라 조금 떨리기도 하네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 그때도 그리고 아이들과의 연을 놓아버렸던 때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하늘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남은 여생 편안하게 잘 쉬다 왔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늘 다정했으니 이번에도 잘했다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인생은 짧고도 긴가 봅니다. 생선 가게 안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길고도 짧았는데 늙으면 곧 죽을 날만 남을 줄 알았던 제가 이제는 바뀌는 계절도 느끼고 지고 피는 꽃도 보는 날이 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짧고도 긴 인생을 잘 즐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t's nice. Maybe. Yeah, these are pretty dry. Yeah, these are really good new balance.